1944년 6월 6일 새벽,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 해는 아직 뜨지 않았고 바다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죠. 그때 해안을 지키던 독일군 감시병 한 명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저게 뭐지? 옆에 있던 다른 병사도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그림자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잠깐, 저거 배인 것 같은데? 구축함과 수송선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상륙정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려 5,000척이 넘는 함정이 지금 이 해안에 밀려들고 있었죠. 인류전쟁 사상 가장 거대한 상륙의 시작, 노르망디 상륙, 그리고 그 이름 오버로드 작전입니다. 그 시각 독일군 지휘부에도 보고가 올라가요. 함대가 발견됐습니다. 보고를 받은 장교가 되묻습니다. 어디인가? 노르망디 해안입니다. 노르망디라고?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독일군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연합군이 언젠가 상륙할 거라는 걸. 그래서 해안에는 벙커도 만들었고 포대도 설치했고 병력도 배치해놨습니다. 준비는 이미 끝난 상태.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장교 한 명이 조용히 말합니다. 정말 노르망디가 확실한 건가?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지도가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노르망디가 아니라 바로 칼레.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상륙하기 쉬운 곳. 독일군은 그곳을 진짜 상륙 지점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거 진짜일까? 아니면 또 다른 기만인가? 하지만 그 사이에도 바다 위의 함대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데도 독일은 바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병력이 없어서도 무기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어요. 이미 보고 있으면서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몇 시간의 망설임이 전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은 왜 눈앞에서 벌어진 상륙을 보면서도 즉시 움직이지 못했을까?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고 무엇을 믿고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을 끝내 놓쳐버렸을까? 1942년부터 1944년 6월 6일까지 그들이 기다렸던 그날, 그리고 그들이 확신하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환점은 노르망디가 아니라 동부전선에서 시작돼요. 1942년 초 독일은 이미 소련 깊숙이 들어가 있었죠. 바르바로사 작전 이후 독일군은 끝없이 동쪽으로 밀고 들어갔고 그 대가로 무려 300만 명이 넘는 병력이 동부전선에 묶이게 됩니다. 1943년 2월 소련의 도시 스탈린그라드. 이곳에서 독일군 하나가 사라집니다. 독일 제육군, 지휘관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병력은 약 30만 명. 당시 독일이 가진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야전군 중 하나였죠. 소련군의 포위작전, 일명 천왕성 작전이 시작되면서 독일 제육군은 완전히 포위되고 탈출하지 못하죠. 보급은 끊겼고 탄약도, 식량도, 의약품도 바닥났어요. 그리고 결국 항복합니다. 단순히 한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군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사건. 왜 이게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부대가 단순한 병력 집합이 아니라 완전히 편성된 정규군대였기 때문이에요. 전쟁 동안 독일은 총 300개가 넘는 사단을 편성했어요. 독일군에서 군대의 기본 단위는 사단, 그리고 사단 하나는 약 1만 5천 명. 보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병, 공병, 통신병, 정찰병, 의무병, 보급부대까지 포함된 하나의 완전한 전쟁 조직이었죠. 이 사단이 3개 모이면 군단이 되고 그 군단이 모여 하나의 야전군이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에서 사라진 제육군은 바로 이 사단을 무려 20개 이상 포함한 완전체 야전군이었던 거죠. 병력만 30만 명.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독일이 전쟁 초반부터 길러온 가장 숙련된 장교들과 가장 경험 많은 부사관들, 그리고 수년간 살아남은 베테랑 병사들이 있었죠. 이들은 폴란드, 프랑스, 그리고 소련을 침공하며 승리를 만들어낸 핵심 전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단 한 도시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 손실은 단순히 병력 부족을 의미하지 않아요. 독일군의 경험과 지휘 능력,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전투력 자체가 함께 사라졌다는 뜻이었죠. 사단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병력도 다시 모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년간 전장을 살아남은 베테랑 군대는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전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독일은 더 이상 승리하는 군대가 아니라 버텨야 하는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1943년 여름, 독일은 마지막 반격에 나서죠.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군의 전차는 약 3,000대, 소련군의 전차는 5,000대 이상으로 총 8,000대가 넘는 전차가 단 하나의 전선을 향해 동시에 움직였죠.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갑전이 벌어집니다.
독일은 반격을 위해 최신의 티거 전차와 판터 전차를 대거 투입하죠.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강력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소련군은 이미 독일의 공격을 예상하고 지뢰밭, 대전차포, 참호, 그리고 예비 기갑부대까지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다층 방어망을 완성해둔 상태. 그리고 그 결과 독일군은 돌파에 실패합니다. 쿠르스크는 독일의 마지막 공세가 된 전투. 그리고 이 순간을 기점으로 독일은 다시는 공세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독일군은 버티는 쪽이 된 거죠. 1943년 말 기준 독일은 무려 200개 사단 이상을 동부전선에 묶어두고 있었던 반면 프랑스와 서유럽 전체를 방어하던 병력은 고작 50에서 60개 사단 수준에 불과했죠. 숫자만 적은 게 아니라 그중 상당수는 동부전선에서 괴멸됐다가 급히 재편성된 사단이었고 부상에서 막 돌아온 노병과 점령지에서 징집된 외국인 병력으로 채워진 부대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동수단조차 부족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시선을 전선이 아니라 독일 내부로 돌려보죠. 시간은 1943년 11월. 히틀러는 프랑스 해안 전체에 대한 방어 강화를 직접 명령합니다. 이른바 대서양 방벽, 노르웨이에서 스페인 국경까지 무려 4,000km에 걸쳐 이어지는 거대한 방어선이었죠. 콘크리트 벙커, 해안포, 수백만 발의 지뢰, 그리고 상륙정을 찢어버리기 위한 철제 장애물까지 유럽 해안 전체가 하나의 요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방어선을 점검하기 위해 한 인물이 서부전선으로 보내지죠. 북아프리카에서 연합군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지휘관, 바로 에르빈 롬멜. 그가 서부전선 방어를 맡게 됩니다. 롬멜은 해안을 직접 둘러본 뒤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죠. 연합군을 해안에서 밀어내지 못하면 전쟁은 끝난다. 그의 판단은 명확했어요. 기갑부대를 해안 가까이에 배치하고 상륙이 시작되는 즉시 몇 시간 안에 반격해야 한다는 것.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하늘은 연합군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1944년 기준 연합군은 서유럽 상공에서 압도적인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전투기와 전폭기는 낮 동안 거의 자유롭게 움직였고 독일군이 낮에 대규모로 이동하는 순간 곧바로 공격 표적이 되었죠. 실제로 롬멜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갑부대가 낮에 움직이는 순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파괴될 것이다. 즉, 해안에서 바로 싸우지 못하면 아예 싸울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 하지만 바로 여기서 독일 내부의 치명적인 분열이 드러납니다. 서부전선 총사령관 게르트 폰 룬트 슈테트. 그는 롬멜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립니다. 해안은 너무 길다. 어디가 진짜 상륙 지점인지 알 수 없다. 그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기갑부대를 해안에 붙여두는 대신 후방이 예비대로 두고 진짜 상륙 지점이 확인된 뒤 그곳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사실 두 사람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 논쟁의 결론을 내릴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점이죠. 바로 히틀러. 그는 타협 대신 통제를 선택합니다. 기갑사단의 핵심 통제권을 현장 지휘관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 명령 아래 두기로 결정한 거죠. 그 결과 상륙이 발생하더라도 전선 지휘관이 즉시 기갑부대를 투입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보고를 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명령 후 이동. 이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기갑부대는 움직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몇 시간의 지연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1944년 봄, 연합군은 단순히 병력만 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독일의 병력이 아니라 독일의 판단 자체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작전명은 포티튜드 작전, 가짜 전차와 고무로 만든 비행기, 존재하지 않는 부대의 허위 무전교신, 그리고 한 명의 장군까지 이용합니다. 연합군 최고의 공격 지휘관으로 알려진 조지 에스 패튼. 그를 실제 상륙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짜 부대의 사령관으로 내세운 것. 독일 정보부는 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확신하죠. 연합군의 상륙 지점은 노르망디가 아니라 칼레라고. 이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이었어요. 칼레는 영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었고 항구 접근성, 보급거리, 지형 조건까지 모든 것이 상륙에 더 유리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일은 가장 강력한 예비 전력을 그곳에 배치합니다. 1944년 6월 독일 제15군 약 15개 사단이 칼레 지역에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반면 실제 상륙이 벌어진 노르망디에는 독일 제7군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전력도, 장비도, 그리고 무엇보다 즉각 투입할 기갑 예비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즉, 독일은 준비하지 않은 것도 병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단지 틀린 곳에 가장 강한 병력을 두고 있었을 뿐. 그리고 그 오판이 노르망디 해안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0시를 넘긴 직후 노르망디 상공에 첫 번째 신호가 떨어지죠. 미군 82공수사단과 101공수사단, 그리고 영국 제6공수사단,
수천 명의 공수부대가 어둠 속으로 낙하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죠. 해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해안을 고립시키는 것. 다리를 점령하고 교차로를 확보하고 전화선을 끊고 독일군의 이동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 해안으로 향하는 독일군을 아예 도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새벽 5시 30분 바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전함과 순양함, 구축함 등 총 6천 척이 넘는 함대가 일제히 해안을 향해 포문을 엽니다. 노르망디 해안선 전체가 동시에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병력이 물밀듯 들어옵니다. 단 하루 만에 약 15만 6천 명. 인류 역사상 단일 하루 기준으로 가장 거대한 상륙 병력이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죠. 당시 노르망디 해안을 방어하던 독일군은 약 5만 명.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대서양 방벽은 지도 위에서처럼 완성된 요새가 아니었어요. 물론 모든 해안이 약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마하 해변 그곳에서는 독일군 제352보병사단이 높은 절벽과 견고한 방어진지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륙 첫 몇 시간 동안 연합군은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전선 전체를 바꾸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그날 오전. 독일군에게도 반격할 기회는 있었어요. 노르망디 인근에는 제12SS 기갑사단과 판처 레어사단, 정예기갑 예비대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 이유는 단순했지만 치명적이었죠. 독일군 참모 기록과 전후 증언에 따르면 히틀러는 원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이 시작된 1944년 6월 6일 아침, 그는 오전 10시가 넘도록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었죠. 서부 전선의 기갑 예비대를 이동시키려면 히틀러 본인의 직접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그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전선에서는 긴급 보고가 계속 올라왔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그 명령을 내릴 수 없었고 결국 히틀러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아무도 그를 깨우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정확히는 깨울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참모들이 히틀러를 깨우는 것을 주저했다는 거죠. 히틀러는 평소 수면 중에 보고를 이유로 깨우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을 깨운 참모에게 경로했던 사례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독일군 지휘부는 노르망디의 상륙이 진짜 침공이 아니라 더 큰 공격을 위한 교란 작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예상한 진짜 침공 지점은 노르망디가 아니라 영국과 가장 가까운 해안인 파드칼레였으니까요. 결국 참모들은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히틀러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히틀러가 상황을 보고받았을 때 그의 판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만이다. 진짜 상륙은 칼레다. 그는 여전히 노르망디를 본공격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 결과 기갑부대의 본격적인 반격은 6월 6일 오후가 되어서야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6월 7일 이후에야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연합군은 해안에서 10km 이상 깊이의 교두보를 확보했고 병력과 장비를 계속 밀어넣고 있었거든요. 하루 평균 2만 명 이상. 그리고 6월 말에는 무려 85만 명이 노르망디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 싸움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죠. 이유는 하늘은 연합군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1944년 6월 한 달 동안 연합군 항공기는 프랑스 상공에서 수만 회에 달하는 출격을 반복합니다. 독일 기갑사단은 낮에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움직이는 순간 공격받았기 때문이죠. 철도는 폭격으로 끊겼고 증원병력은 야간에 트럭으로 우회하며 이동해야 했죠. 속도는 느렸고 시간은 점점 더 연합군의 편. 결국 전선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1944년 8월 25일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4년 만에 해방됩니다. 서부 전선은 완전히 열리게 된 거죠.